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다이버들이 이 멋진 스포츠를 즐기다가 가끔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육상에서 저지르는 어떤 그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저지르는 실수는 그게 크게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쿠버 다이빙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수중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고, 이 다이버가 저지르는 실수는 사실 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의 안전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실수의 내용에 따라서는 정말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갈 수 있는 것이 다이버의 실수이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가족, 또 같이 다이빙 하던 버디나 팀, 이 모두의 안전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이분들을 모시고 같이 다이빙을 하던 강사진 소속되어 있던 다이브 센터요. 나아가서는 리조트뿐만 아니라 다이빙 산업 전체에 상당히 악영향을 줍니다. 다른 건 다 치우고 자신의 안전에 주는 이 치명적인 실수는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다이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어떤 게 있나 한번 정리를 해놓은 아티클이 있어서 제가 제 경험을 첨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이빙에 해당되는 건강 상태를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될 거고요. 게다가 장비를 잘 유지하고 보관하고 또 필요하면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이빙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다이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거 너무나 저희들이 쉽게 간과를 해서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참 부끄러운 어떤 그런 실수들, 실패들, 그걸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다이버들이 그 많은 스킬을 강사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부력 조절이 안 되면 절대로 다이빙이 앞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을 뿐더러 이 부력 조절은 다이빙에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스킬입니다. 꾸준히 연습하시고 노력하셔서 그러니까 수중에서 부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확실하게 키워둬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다이빙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다이빙 문제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육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경험의 수준을 초과하는 그런 다이빙이 다이빙에서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중에 들어갈 때는 평균적으로 실린더 크기와 관계없이 약 200바 정도의 공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이 공기가 고갈되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정리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초보의 경우에 내가 내 버디의 혹은 팀원의, 강사의, 다이브 마스터의 책임하에서 나는 졸졸 따라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이브는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을 받고 나면 본인이 교육받았던 어떤 수심 18m 까지를 버디와 함께 같이 책임을 공유하면서 독자적으로 다이빙할 수 있는 자격이 스쿠버 다이빙의 오픈워터 다이브 자격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다이빙을 위한 건강 유지의 실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젊을 때 그 어떤 인생의 초반기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수영, 그 다음에 줄넘기, 달리기 같은 이런 스포츠를 소개해주고 이것을 습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 나머지 인생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너무 지금 저희들이 대학 입시에 치중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실 어느 정도 나이 들어서 정신 차려보면 내가 이미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생각에,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봐서 야 너 좀 이상해 보여 라고 하는 어떤 질병의 증상이나 징후가 보이면 그때 일찍 의사와 상의해서 미리 치료 절차를 밟아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다이빙을 하러 갔는데 내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오늘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다이빙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처럼 노환이나 심장, 콩팥 이런데 좀 만성적인 질환자가 있는 사람은 다이빙을 즐기고 싶다면 그냥 투약과 운동을 꾸준히 해 나가셔야 됩니다. 급성질환이 주로 저희들이 이제 감기 쪽에, 염증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때는 다이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다이버들에게는 거의 상식적인 이야기죠. 감기 때 다이빙하면 압력 평행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공기 공간의 압착으로 인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특히 이 상기도 위험이 있을 때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만성질환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비록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어떤 육상에서 혹은 수면에서 하는 어떤 그런 운동, 수면에서 한다면 수영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노클링 정도, 그것도 깊지 않은 수심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쿠버 다이빙처럼 깊은 수심을 탐험하는 그런 스포츠에서는 이 만성질환 중에서 특히 흡연자에서 잘 나타나는 만성 폐쇄 폐질환 이런 병의 경우는 이것이 폐에 있는 공기 공간의 어떤 압력에 의한 상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흡연으로 인해서 내가 다이빙 할 수 있는 인생이 많이 짧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심장병, 당뇨, 만성신부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그 질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주치의와 잘 상의해서 이게 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해도 될지 결정을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이 결정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병과 관계없이요, 비록 질병 상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다이빙에 적합한 건강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수영과 그 다음에 헬스 클럽, 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근육 운동들,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같이 꾸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다이버라면 수영 혹은 핀 수영,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주변에 수영장이 있다면 그냥 루틴으로 표를 끊고
꾸준히 수영을 하시면 이 다이빙이 훨씬 즐겁고 아주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게을리했다면 특히 어떤 다이빙 여행을 장기간 해외 나간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는 최소한 6주 전에 운동을 다시 시작해서 내 몸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저희들이 다이빙 하고 나서는 다이빙이 끝나면 아주 격렬한 운동은 24시간 동안 중단하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이빙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특히 소금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이 장비를 열심히 씻어야 됩니다. 이 소금 끼는 모든 철성분에 이게 좀 시체말로 쥐약이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다이빙을 하다 보면 좀 게을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해외 다이빙을 가서 현지인들한테 도움을 받는 경우에 보면 내 장비를 이 친구들이 어떻게 씻어서 어떻게 말려주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다이빙 마치고 들어가서 샤워하거나 마사지 받거나 혹은 술 드시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장비는 내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반드시 민물로 깨끗이 씻고 잘 그늘진 곳에 말려서 우리가 어떤 먼 곳에 갔다고 생각하면 돌아와서는 그 장비를 밤새도록 민물에 좀 담궈 뒀다가 다시 말려서 사용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장비가 이렇게 마모되거나 호스 부분에서 어떤 리킹, 공기 새는 게 생긴다거나 하는 이런 게 원인이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장비를 처음 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한번 쭉 테스트를 합니다. BCD 인플레이터요. 공기를 넣어보고 빼보는데 그냥 한번 넣어보고 잘 들어가고 빼면 잘 빠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인플레이터 버튼 밑에 있는 스프링이 조금 녹슬거나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이거 공기가 계속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런 난감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잘 쓰지 않던 장비를 오랜만에 한번 가지고 울진군 호포변에 갔다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아주 몹쓸 경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잔압계가 정확한지도 한번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바로 시작해서 공기 떨어질 때까지 200바가 만약에 되어 있다면 심각한 거죠. 다이빙 장비에는 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뭐 2년이나 이렇게 한 번씩 장비를 오버홀 하라고 권하죠. 이때 안에 많은 부분들을 교체를 합니다. 이것도 내 장비를 좋은 장비를 써서 영원히 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또 다이버라면 한번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교육단체에서 다이버를 위한 프로가 아니고 다이버를 위한 장비 전문가 과정 뭐 이런 걸 합니다. 여기서는 장비를 내가 AS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대부분 가지 않습니다. 단지 내 장비가 어떨 때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손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알고 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이빙 계획입니다. 다이빙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다이빙을 나는 많이 했으니까 하면 할수록 그 다음 같은 장소에서 계속 다이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잘 아는 자주 가는 리조트에 잘 알고 있는 다이빙 포인트라면 그냥 일상적으로 가서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뭐 대부분이 괜찮지만 이것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같은 버디하고 계속하면 저놈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뭐 서로 알고 있고 이래서 오늘은 뭐 수심 얼마에서 몇 분 있자 이런 약속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습관적으로 장비 점검하듯이 오늘 다이빙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이빙 계획이 불편해지면요 장비 점검도 소홀해집니다. 게다가 이 계획을 짤 때는 수심, 시간, 그 다음 서로가 무감화 한계가 몇 미터인지 확인을 꼭 하실 필요가 있고, 다이빙을 마치고 상승을 시작할 때의 최소 잔압을 두 분이 반드시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팀끼리 혹은 버디끼리 너는 뭘 책임지고 나는 뭐 하고 하는 것을 계획을 미리 짜야 됩니다. 상승을 시작할 때 네가 SMB 쏴라, 내가 SMB 올릴게, 나는 상승 속도를 조절할게, 이런 식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들어가서 다이빙 마칠 때쯤 돼서 상승하자고 수신호하면 좀 더 하자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SMB도 나도 쏘고 니도 쏘면 그게 중간에서 걸리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 상승 속도도 나는 이 단체 소속이니까 1분에 얼마, 나는 저 단체 소속이니까 1분에 이렇게 되면 다이빙 계획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이 계획 중에는 특히 그 우리나라에서 다이빙 할 때는 그 지역에서 채집, 사냥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법으로는 어떤 곳에서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합니다. 그 부분도 두 분이 잘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자, 다이빙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조류가 엄청 심합니다. 다이빙 하다 보면 막 찬물때가 그 서머가 오죠. 이럴 때 내가 우리가 처음 했던 다이빙을 계속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가 보니까 물 속에 정말 시야가 내 손끝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약속했던 모든 시간과 모든 수심과 이런 것을 다 지킬 것인지도 미리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두는 게 맞습니다. 내가 오늘 다이빙 갈 때 여러분의 가족이 오늘 자기 혼자 갔다 와 해서 혼자 간다면 내가 오늘 계획은 대충 가는데 얼마, 거기서 첫 다이빙 몇 시, 두 번째 다이빙 몇 시, 점심 먹고 집에 오는 시간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말 없이 안 돌아오고 있으면 가족들이 엄청 신경 씁니다. 수중에서는 버디가 만약에 서로 갑자기 안 보이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래? 이것도 다이빙 계획에 포함시켜 놔야 됩니다. 안 보이면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고, 결론적으로 한 명이 도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디는 어떤 우발 상황에 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입수만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수신호입니다. 뭐 대부분이 OK 수신호 상승, 하강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숫자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 사용하는 1, 2, 3, 4, 5, 6과 테크니컬 다이버들이 사용하는 이 수신호가 좀 다릅니다. 이것도 미리 좀 확인을 하고 다이빙 하는 게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부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력이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끊임없이 핀킥을 하고 팔다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거 없이 내가 원하는 수심에서 원하는 시간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는 다이빙을 하면서 피로해지고요,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실제로는 내가 계속 어떤 수심에 머무르기 위해서 핀킥을 해야만 한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또한 핀킥을 계속하게 되면 사람이 계속 뜨거나 혹은 계속 앞으로 나가거나 혹은 가라앉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이빙 하기 위한 목적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부력 조절은 빨리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속달을 해줘야 됩니다. 부력 조절이 안 되면 이 바닥을 우리 장비로 혹은 내 핀킥으로 상하게 할 뿐더러 장비가 손상을 받습니다. 귀나 부비용에 압력 상해가 더 쉽게 올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원치 않을 때 밑에 바닥에 가라앉음으로써 내 궁둥이에 내 벗겨져 있는 어떤 피부 일부에 산호의 손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특히 부력 조절이 안 돼서 내가 만약에 급상승을 하게 된다면 다이빙 상해, 감압병에서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조절이 안 된 급상승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부력 조절은 필수적입니다. 수영장에서 하는 제한수영 연습을 절대로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자주 가십시오. 수영장 가서 사실은 수영장 수심이 5m 정도 되면 내가 떠있어 보면 4m 정도 됩니다. 4m에서 수면 사이를 내가 완벽하게 1m 단위로 끊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부력 조절이 다 된 사람입니다. 수영장 연습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부력 조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웨이트를 결정하는 겁니다. 적절한 웨이트가 내가 이번 다이빙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실제 교육단체에서 권장하는 것은 매번 다이빙에 앞서서 수면에서의 부력 조절, 부력 점검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빙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그 하는 다이빙에서 사용하는 장비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내 부력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바뀌고 수트가 바뀌고 심지어는 사용하는 핀이 바뀔 때, 즉 내 장비냐 렌탈 장비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부력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 부력 조절 중에서 윙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하는 백플레이트가 그 종류에 따라서 알루미늄이냐 카본이냐 혹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부력이 거의 2kg 차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수심이 깊어질수록 부력이 어떻게 된다,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이 공기가 쪼그러든다 팽창한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 상승을 할 때 공기를 충분히 빼주면서 올라와야 되고 하강할 때는 공기를 넣어주면서 하강하는 이런 요령을 깨우칠 수 있을 것입니다. BC, BCD 혹은 부력 조절기는 절대로 상승을 위한 장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상승하기 위해서 BC에 공기를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요. 반드시 BC는 중성 부력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상승할 때는 오히려 BC에서는 공기를 빼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부력 조절을 위한 어떤 시간, 경비, 이 연습하는 이 투자는 즐겁고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교육과 경험 수준을 초과하는 다이빙, 특히 오버헤드, 머리 위가 덮여 있는 환경들요, 아이스 다이빙, 난파선, 침투, 그리고 동굴 다이빙입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이 동굴 다이빙에서 생긴 어떤 사고들의 정례를 한 3개 정도를 모아서 그 원인과 앞으로 해서는 안 될 짓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절대로 동굴 다이빙은 그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닙니다. 옳게 하면 안전합니다. 올바르게 하면, 정확하게 교육받고 적당한 수심, 적당한 길이의 동굴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동굴 다이빙이 필요한 모든 장비를 잘 갖춘다면 위험한 스포츠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다이빙 경험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받고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다이빙을 26년, 7년 하고 다이빙 교육을 한 17년 정도 하고 나서도 그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을 새로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나서 받고 다이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카드라고 하는 이 인증증이라고 하죠. 자격증. 이것은 내가 그 C카드를 받기 위해서 교육받은 어떤 수준, 환경, 수심에서만 다이빙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인증증입니다. 내가 C카드 받은 것은 아무 데서나 어디 가서나 막 할 수 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쉽게 필리핀 예를 들었어요. 필리핀 다이빙, 한국 다이빙은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막히면서 필리핀에서 배운 다이빙으로 한국에 사면서 난감해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한 경우도 여러 건 있습니다. 수온, 그 다음에 수트가 바뀌죠. 두터워집니다. 그러면서 웨이트 바뀌고요. 이거 반드시 어떤 교육과 그 다음에 내가 다이빙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다이빙 경험 환경에 맞게 해야 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시 스킬을 refine 해야 됩니다. 재조정하고 재교육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친구들과 같이 다이빙을 하러 갔는데, 야, 요거 내 자신이 없는데, 이럴 때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쪽팔리기 싫어서 하는 다이빙은 절대로 위험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파선 안에 들어가는 난파선 침투 같은 거요. 내가 경험이 없다고 해도 가이드들이 자신이 있다면서 그 다이버들을 데리고 난파선 속을 헤집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있어요. 워낙 했으니까. 그렇지만 처음 그 다이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저희들이 그 레스큐 다이버요, 그 다음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사실은 교육을 다 받아두는 것이 다이버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멋있죠? 예,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나 이 멋있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후포에 있는 수경정 난파선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우리 집 사장님입니다. 이 후포 가면 아주 재밌는 난파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공기고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수중에서 공기고갈의 경우를 당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수면 공기 소모율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수면에서 1분에 공기를 얼마를 소모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의 다이빙을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하시면서 항상 그 다이빙 마치고 나면 내가 오늘 한 다이빙, 요즘 컴퓨터에서는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평균 수심과 내가 사용한 평균 공기의 양을 계산해 보면 그 수면 공기 소모율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입수 전에 잔압 체크하는 버릇은 내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우리가 해외 나갔을 때 너무나 많은 경우에 모든 장비들을 거기 있는 보트맨들이 다 입혀주고 공기 잔압 열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실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밸브 확인을 해줍니다. 근데 보트맨도 오늘 처음 온 사람은 교육은 받습니다. 그러나 밸브 여는 거를 잊어먹거나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열고 약간 다시 닫는 포즈를 취해서 이 밸브 개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같이 입수를 해서 수면에 떠서 입수하기 전에 버블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약간 뒤로 이렇게 제껴주고 그 호흡기가 물속에 1단계가 물속에 잠긴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버블이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서로 봐줘야 됩니다. 이 버블 테스트는 수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 공기 소모율과 무관하게 많은 공기가 빠져나간다는 것을 미리 알게 해주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주 심각한 상태라면 반드시 이건 장비를 교체를 해서 다이빙을 해야 됩니다. 다이빙 하면서 5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 꾸준히 잔압 체크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몇 바가 남았어? 라고 묻고 몇 바가 남았다는 것을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아니면 수신호로 오케이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100바가 남았다, 150바가 남았다, 이렇게 수신호를 교환해주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또한 내가 상승 개시하기 전에 우리 최소한 60바, 50바 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상승을 시작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조금 힘든 작업을 하거나 또 다이빙에 대한 걱정, 우려,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는 공기 소모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어넣은 게 이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부분입니다. 다이빙은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팀원 버디들 모두 각자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공기 소모량을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버디가 체크를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다이버들이 경험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의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을 때 어떤 종류의 다이빙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이유로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다이빙을 오늘은 내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피어 프레셔라고 합니다. 시선에 의한 압력이죠. 쪽팔려서 다이빙 안 할랍니다 라고 하는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것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행복한 다이빙의 첫 걸음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다이버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한 7개를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다이빙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